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이런 장애인이랑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날 버리려고 해. 버려? 내가 버린다고? 당신이 우리한테 짐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 그 애들 이제 민수 씨가 키워줄 거예요. 난 이제 새 삶을 살 거니까. 이러지 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72세 권영숙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2이 된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그날 그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 준우의 고집은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젖병도 스스로 잡으려 했고 걸음마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신발끈을 묶겠다며 1시간을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런 준우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겨울 창밖에 폭설이 내리던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휘날렸고 준우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준우의 작은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혀 나가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든 폭우가 쏟아지든 준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된 준우는 더욱 독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교 후에는 중화요리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이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교복을 빨면서도 준우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준우를 두고 노인의 영혼을 가진 아이라고 했습니다. 16살의 소년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은 어른들도 따라가기 힘들었으니까요.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교정에 벚꽃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화물차 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준우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준우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준우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19살의 준우는 화물차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작은 용달차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광주로 전국을 누비며 달리는 아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저축되는 돈을 보며 준우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준우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집에 왔습니다. 화물차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수수한 청바지, 차림의 며느리는 첫눈에 보기에도 단아해 보였습니다. 깊은 눈동자에는 어딘가 모르게 준우와 닮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연을 들으며
제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마저 초등학교 때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여자 준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와 며느리의 사랑은 새벽에 피어났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나가는 준우를 배웅하러 나온 며느리가 사무실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던 순간부터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을 것입니다.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아도 서로를 믿으며 기다렸고 다시 만나는 순간의 기쁨은 더욱 특별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앞장섰습니다. 친정엄마도 없는 며느리를 위해 웨딩드레스도 함께 골랐고 메이크업숍도 발품 팔아 찾았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면서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저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보인 금팔찌를 며느리의 손목에 채워주던 날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의 봄날은 유난히도 화창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벚꽃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준우는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은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우가 흘린 눈물방울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효도하겠다는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찬란한 봄날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쓰라린 아픔으로 남을 줄은 며느리의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 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의 달콤한 시간은 봄날의 꿈처럼 짧았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준우와 며느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준우를 배웅하고 저녁이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주말이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명절이면 제사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는 모습까지 마치 수십 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첫 명절은 특히나 잊히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사양하며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준비한 제사상은 마치 전문 요리사가 차린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솜씨를 연신 칭찬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준우는 밤낮으로 일하느라 바빴지만 며느리는 혼자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겠다며 제가 집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성녀 같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이라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묵묵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첫째가 아파도 둘째가 보채도 한숨 한 번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준우를 위해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길한 징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완벽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시댁 식구들과 다투지 않고, 한 번도 육아에 지친 내색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남편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지 않은 며느리.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완벽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유난히 잦아졌습니다. 출근길에 만난다는 핑계로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야근이 많다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실한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는 며느리가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준우는 여전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대형 화물차로 옮기면서 장거리 운송이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준우는 뿌듯해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우가 집에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생활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주말에 출근한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신뢰가 결국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봄날의 벚꽃이 달콤한 향기로 사람들을 매혹하듯 며느리의 완벽한 모습도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고 나면 끈적한 꽃잎만 남듯이 며느리의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도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준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운송이 있다며 늦은 밤이 되어야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전국 곳곳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고 저는 두 아이를 돌보며 준우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준우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준우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며느리의 얼굴은 참 특이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 담담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충격으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준우의 하반신은 마비되었고 적어도 1년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짜증과 불편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준우를 간호했고 틈틈이 아이들도 돌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의 생활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준우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준우가 이불 속에서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준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수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이후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완벽한 줄 알았던 며느리의 이면에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재활치료도 거부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준우의 눈빛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저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렸고 집에서도 준우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의 비는 결국 멈추었지만 우리 가족의 불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일 때마다 그날의 사고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준우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나간 그 아침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마치 해일처럼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준우가 퇴원하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고 옆자리에 준우를 외면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제가 나서서 타박했겠지만 그날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공기가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준우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베란다에 방치했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준우를 안으로 데려오려 하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애인을 돌볼 생각은 없다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면 모시고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아이들과 며느리만 밥을 먹었습니다. 준우의 밥그릇은 씻지도 않은 채 싱크대에 방치되었고 반찬은 늘 똑같은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가가려 하면 며느리는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가 아프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며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준우의 옷가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장애인의 옷을 빨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활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집을 비웠고 병원비는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니의 세뇌에 어린 아이들은 서서히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섭다며 울었고 급기야는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의 술 취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와 키스를 하고 준우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장애인과는 살고 싶지 않다며 이제 민수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아끼던 금팔찌의 행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에게 준 그 금팔찌가 민수의 여자친구 손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민수에게 건넸고 민수는 그것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전까지 꾸준히 모아왔던 저축금이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 쇼핑과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제 카드로 해결해야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귀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기저귀조차 제때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에 준우는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가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준우의 휠체어를 베란다 한쪽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봄부터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거짓말로 포장된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가슴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준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박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준우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휴가를 내고 장을 봐서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줄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며느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을 준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은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준우의 얼굴과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준우는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인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짐짝 같은 남편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준우를 향해 침을 뱉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던졌고 그 바람에 가방 안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와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우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마도 이웃의 신고였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도리어 저와 준우를 가리키며 자신을 학대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가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준우를 학대하고 아이들을 방임했던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몸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준우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버텼지만 그동안의 부정과 학대, 증거 앞에서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공모에서 준우의 사고를 기다렸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부터 두 사람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준우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보험금은 모두 준우 앞으로 나와 있었기에 며느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에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탕진한 돈과 준우의 치료비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였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준우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법적인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그날 밤 준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일만 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순전히 며느리의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안대 청소였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고 방 구조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준우의 침대를 거실 쪽으로 옮겨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던 휠체어는 새 것으로 교체했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큰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아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우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빠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준우의 휠체어를 타고 놀았고 준우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우 스스로가 원해서였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근육의 힘이 돌아왔고 어느 날은 평행봉을 잡고 두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리면 아이들은 서로 아빠 숟가락에 반찬을 집어주려 했습니다. 식탁에는 다시 웃음이 가득했고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준우의 팔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휠체어 조작도 능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준우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실제로 뛰어놀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 가족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비록 준우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하게 붙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겨울의 시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때 고급 브랜드만 고집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한 달도 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 건넨 후 민수는 곧바로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를 보자 겁에 질려 준우의 휠체어 뒤로 숨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어머니였던 사람을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준우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면회라도 허락하겠지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학대와 배신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배려도 과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수에게 속았다며 자신은 순간의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의 막막함만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의 실랑이가 길어지자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큰 아이는 계속해서 준우의 휠체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결국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아파트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쫓아다녔습니다.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아이들의 불안은 다시 깊어졌고 준우의 표정도 한동안 어두웠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일상이 다시 흔들렸고 아이들의 악몽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매일 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을 달랬고 저는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찬란했던 봄날의 거짓된 행복보다 차가운 겨울날의 진실된 사랑이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재활실에서 준우가 처음으로 혼자서 5걸음을 걸었습니다. 작은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마비됐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근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준우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 근력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게 되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서는 연습을 했고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재활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큰아이는 준우의 운동,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 역할을 자처했고 작은아이는 물수건을 가져다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매일같이 재활실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은 팔의 힘으로 보완했고 균형을 잡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해 갔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 없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팡이만 있으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래 걷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회복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준우는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거실 한켠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운동 시간이 되면 옆에서 함께 체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우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직후의 어두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삶에 대한 의지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재활 치료가 끝난 후이 뿌듯한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물차를 운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운송, 회사의 사무직이나 상담원,
같은 일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던 아들이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마침내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우리 가족의 희망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큰아이 수민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작은아이 수연이도 낯선 사람을 보면 움츠러드는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어나듯 아이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유치원에서 달라졌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전에는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 자랑을 하는 것이 수민이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매일 열심히 운동하시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수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빠를 위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우울한 색채였던 그림이 점점 밝고 따뜻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수연이의 그림에서 치유의 과정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빠를 소개했고 휠체어를 미는 것을 돕겠다며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준우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면 양옆에서 부축하겠다며 나섰고 아빠의 작은 진전에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끄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수시로 달려와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아이들은 서로 아빠의 수저에 반찬을 얹어주려 했고 준우가 재활운동을 할 때면 옆에서 작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민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우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케이크에 초를 꽂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수민이의 아빠가 멋있다며 부러워했고 수민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발표회 때는 큰 목소리로 시를 낭송했고 준우를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객석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어느 날 밤 수민이가 조용히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고 준우도 함께 웃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아진 미소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준우가 출근했습니다. 화물 운송 회사의 관제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경험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화물차를 몰았던 경험 덕분에 운전기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준우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회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수민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연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아이들을 더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불행한 일을 겪은 친구들을 위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시골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고 그들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보다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재활치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진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거운 모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높은 곳은 제가 밀어주었고 좁은 길은 아이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에는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벽한 조건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준우의 사고와 며느리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준우에게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 집을 행복으로 채우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에게 봄날의 벚꽃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겨울을 이겨낸 매화처럼 꿋꿋이 피어난 우리 가족의 행복이 이제는 진짜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작은 행복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준우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언제나 우리 집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셨다면 용기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